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출판사에 다니고 있는 30 후반의 여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점점 나이 이야기는 빼놓고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다들 하나같이 묻는 말이 결혼했냐는 질문이거든요. 그럼 아직 미혼이란 대답을 하면 많은 잔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변명이 필요해지더라고요. 솔직히 그냥 일에 푹 빠져 산 것밖엔 없어요. 그런 제가 얼마 전 우연히 알게 된 한 남자와 결혼 약속을 하고 청첩장까지 찍고 파혼을 하게 됐는데요. 사람 일은 정말 모른다더니 그 많은 책에서도 본 적이 없는 사건이라서 저도 선택의 기로에 계속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책 속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한 번은 생각해 봤을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그래도 지금 돌아보니 제가 한 결정이 옳았단 생각이 듭니다. 평생 책에만 파묻혀 지내다가 겨우 제 인생도 좋은 사람, 가정이 생기나 했는데 제 인생이 한 권의 책이라고 하면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때 든 생각이 결말은 내가 만들 거야. 내 인생이니까 하는 한 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 말이 절 살린 것 같아요. 어디에선가 분명 본 말일 텐데 그러고 보니 책이 저를 살려준 거나 다름없네요. 제가 겪은 사연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제가 하는 일부터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두서가 없을 수 있지만 저도 작가 되어본단 마음으로 써볼 테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책 시장이 어렵단 말이 참 많거든요. 종이로 출간된 책이 팔리는 일이 정말 드물 정도로 이 분야에서 일하는 현실이 어렵긴 하지만 저는 대학교 때부터 글 쓰는 분을 존경하는 마음이 정말 컸습니다. 제가 소설가가 될 꿈을 갖고 시작한 일이었지만 막상 이 안에 들어와 보니 제가 그만한 제목은 안 되더라고요. 몇 년, 아니 일생을 한 작품을 위해 희생하는 작가라는 분들을 보면 감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죠. 대학 내내 전 이 존경심을 어떻게 일로 풀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10년이 넘게 다닌 출판사는 제가 졸업하고부터 교수님 추천을 통해 취직까지 하게 됐는데 이젠 대표님보다도 제가 더 많은 것을 관리하고 알게 되는 상황이 다다랐네요. 그래서 늘 대표님이 절 보면 나 퇴직하고 나면 대표 자리 맡아서 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경영은 하나도 모르는데. 경영보다 중요한 게 작가 관리 아니겠어? 좋은 책 기획하는 눈이 탁월하니까 재경 씨가 해야지. 난 그거 하나 믿고 벌써 퇴직 후에 할 일 생각하고 있는데. 그만큼 믿어주신다는 말로 들을게요. 왜? 대표 자리 앉으면 책 많이 못 볼까 봐서 그래? 네, 저는 책 읽는 시간이 더 좋거든요. 그렇게 읽고도 안 지겨워? 아직도 좋아요, 저는. 재경 씨는 책만 조금 덜 읽었더라도 시집 갔다. 갔어. 아유, 또 잔소리 시작하시겠네. 이제 기계처럼 책의 오타를 발견할 시기가 왔는데도 전 이야기를 만나고 작가분들을 만나는 시간이 너무도 소중했어요. 그래서 시집 못 갔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출판사에는 한 해가 시작되면 출간할 수 있는 작가를 찾곤 하는데 그때 마침 대표님이 이것 한번 읽어볼래? 나는 느낌이 참 좋네. 누군데요? 아는 분이 쓴 거예요? 인터넷에서 본 건데 매일 시를 써서 올리더라고. 우연히 대표님 추천으로 이름 모르는 분의 시를 읽게 됐고 투박하면서도 엄마의 정서가 가득 느껴지는 따뜻한 글을 반해 출간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주로 작가 관리를 제가 하는 편이라서 처음으로 60이 넘은 시인을 만난다는 생각에 차분한 공간에 자리를 마련해 놓고 기다렸죠. 하얀 머리조차 곱게 느껴지는 작가분이 제 앞에 오더니
연락 주신 출판사 맞죠? 아, 안녕하세요. 어떻게 알아보셨네요? 느낌이 있죠. 딱 글 쓰는 사람 같아, 인상이. 감사합니다. 제가 쓰는 건 아니에요. 앉으세요. 그리고 저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그 눈길에 저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꼭 이모나 엄마를 만난 느낌이었죠. 그리고 평생 꿈꿔온 일이 책 출간이었다며 소녀처럼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더 뿌듯해지더라고요. 잘 나가는 작가를 돕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책을 내는 게 평생의 소원인 분들을 만나면 저도 꿈을 같이 이룬다는 느낌이 들어 행복해지거든요. 서로 사소한 이야기까지도 허심탄회하게 나누면서 밥을 먹는데 내가 실례일 수도 있나? 결혼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다들 궁금해하세요. 아직 미혼이에요. 어머, 이렇게 참하고 똑똑한 아가씨를 왜? 제가 너무 일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몇백 번도 넘게 한 말이라서 그냥 무심하게 웃으면서 답을 했죠. 부모님은 잔소리 안 해요? 명절에도 가기 싫겠다. 아, 부모님이 안 계세요.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네. 아이고, 본인이 부모 역할을 다 해냈구나. 더 멋진 아가씨네. 내가 인생 선배로 모셔야겠는데? 언제 우리 맥주 한잔 마시면서 길게 얘기해요. 내가 그날은 언니라고 부를게. 아, 네? 솔직히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면 정적으로 흐르곤 해서 저도 이 이야기를 어떻게 피해갈까 늘 고민하는데 의외로 처음 만나거나 그런 자리에서 어디 사는지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 소재더라고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일을 마치 밥 먹었냐는 인사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 넘기는 걸 보며 연륜의 힘이라는 걸 느꼈죠. 그리고 그렇게 받아주니 저도 한결 편하더군요. 언니라뇨. 농담도 잘하시네요, 작가님. 아니야. 우리 이렇게 만날 땐 작가라는 말 뺍시다. 왜요? 그럼 어떻게 불러요? 뭐 언니도 좋고 엄마도 좋고 이름 불러도 좋고. 아유, 제가 감히 어떻게 그래요. 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 들었을 것 같아서 세상에 나하고 출판사에서 만나는 동료 작가밖에 많이 안 불러봤을 거잖아. 엄마란 말은 더더욱 남보다 훨씬 적게 했을 텐데 실컷 불러보라고요. 내가 엄마 나이 되잖아. 말씀만 감사히 받을게요. 정말 그래도 돼요. 너무 탐나는 아가씨네. 우리 아들이 괜히 생각나고 그러는데 난 사실 누구 소개시켜주고 그런 건 절대 안 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라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 스트레스 안 주는 훌륭한 엄마인데요. 마음 안 가는 사람하고 평생 사는 것도 괴롭거든. 내가 어릴 땐 멋 모르고 결혼해서 늙어서 외로웠어요. 어쩌면 그래서 시를 썼는지도 몰라. 본인이 살아온 이야기까지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다 보니 첫 만남부터 5시간이 넘게 대화를 했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만들고 나면 다음 작업이 수월해서 좋은 점이 많으니 저도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죠. 헤어질 때도 제 차로 모셔다 드린다고 몇 번이나 했는데 손사래까지 치며 거절을 하더니 나중에 우리 집 와서 밥 먹어요. 내가 이 집보다 더 맛있게 해줄 수 있어. 정말. 네, 기대할게요. 또 연락 드릴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운전 조심해요. 그리고 제가 갈 때까지 한참을 뒤에 서서 걱정이 됐는지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나이 때문인진 모르겠는데 일반 작가분들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날은 20년 전에 돌아가신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저런 느낌이었을까? 같이 밥도 먹고 헤어지고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면서 문득 그런 생각에 잠시 빠졌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좋은 만남이었죠.
그리고 얼마 뒤 혼자 출근한 날이 있어서 점심을 대충 시켜 먹고 원고를 보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잠시 내려와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어디신데요? 제가 선생님 차를 좀 친 것 같아요. 직접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황급히 뛰어내려가서 주차된 차를 봤는데 아무리 봐도 약간만 스치는 적이 있지 보험사를 부를 정도가 아닌 것 같아 정중하게 돌아가셔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안 되죠. 죄송해서 그건 안 됩니다. 네,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자세히 보세요. 분명 스쳤거든요. 괜찮아요. 저도 워낙 차를 험하게 모는 편이라서요. 그럼 제가 식사 대접을 하고 싶은데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제 친구 중에 레스토랑 하는 애가 있어서. 가까워요. 맛도 괜찮고. 제가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서 그래요. 정말 안 그러셔도 되는데. 여기하고 가까운 집이라서 그래요. 혹시 저녁 괜찮으신가요? 그럼 뭐 그러시죠.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대접하고 싶다는 분에게 저도 계속 거절 의사를 밝히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저녁 한 끼 맛있게 먹고 헤어지자는 생각으로 약속을 잡고 만났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너무 놀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출판사 어쩐지 낯이 익다 했거든요. 뭐 책 읽으셨던 것 중에 있었어요? 아니요. 곧 엄마가 책을 낸다고 자랑해서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잔치상 차리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어머니가요? 네, 씻으세요. 9월쯤 나온다고 하던데. 아시려나? 제가 맡은 작가님 같은데 그 작가님 아드님이세요?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만나질 수가 있지? 그러게요. 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 엄마가 안 그래도 너무 좋은 분 만나서 책 내게 됐다고. 그것도 너무 복이라고 계속 그랬는데. 그 주인공이셨네. 와인 한 병 따야겠는데요? 그렇게 밥만 먹고 헤어질 줄 알았던 저녁 식사는 꽤 많은 이야기로 이어졌고 우아하고 교양 넘치는 집안에서 자란 아들답게 매너도 좋고 매사에 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더라고요. 저와 나이도 비슷하고 그리고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 제 속을 꿰뚫어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시간이 막 달려서 가버리잖아요. 일만 한 것 같은데 돌아보면 3년씩 지나 있고 곁엔 아무도 없고 한 번씩 외롭기도 한데 이제 그것도 무뎌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딱 그런 상태인데. 그래도 누구를 열렬히 좋아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해요. 어, 저도요. 20대처럼 푹 빠져보고 싶어요. 예전엔 엄마한테도 주책이란 소리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내가 곧 40이 다 돼가니까 이제 알겠어요. 마음은 변한 게 없는데 겉만 늙어가는구나. 그래서 요즘은 저도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라고 권해요. 마음까지 늙으면 너무 서럽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속 깊은 사람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헤어지는 길에 저에게 또 연락해도 돼요? 네? 무슨 일로요? 친구는 많아서 필요 없고 A는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런 생각으로 연락할게요. 싫으면 편하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저에 대한 호감을 무심한 듯 진솔하게 얘기하고 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가더라고요. 괜히 연락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물론 20대처럼 일까지 다 제쳐두고 뛰어들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점점 제 일상에 들어오는 게 느껴졌죠. 모든 혼자 하던 것들을 그 사람하고 같이 하게 되고, 어느 순간 혼자라는 공포가 들지 않았죠. 나는 아프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서 무리할 일은 절대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 줄 사람도 없고 보호자 없다는 말하려면 힘드니까. 이모가 있긴 한데 너무 멀리 계시고 그런 일로 연락하고 싶지는 않아서. 근데 정준 씨가 있어서 너무 든든해 정말.
아무래도 조금 더 앞당겨야 될 것 같아, 우리 결혼. 왜 갑자기? 내가 이제 당신 보호자 되고 싶으니까. 그 이유밖에 더 있어? 연애도 오래 하면 좋지만 우리 나이를 생각해. 하루빨리 결혼하는 게 더 낫지. 엄마도 자기 만나는 거 알고 너무 좋아했어. 다 축복해줄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시간 가게 될 필요 없잖아. 정말? 고작 한 번 본 게 전부인데 그땐 작가님이었고. 작가든 시어머니든 비슷해. 우리 엄마는. 당장 준비부터 시작하자. 출판사 일도 바쁘고 곧 책 내야 될 거 있잖아. 내가 다 알아보고 준비할게. 나만 믿어. 든든하게 결혼 준비까지 본인이 낮아서 다 알아봐주는 그 사람을 보면서 꽃길 걸을 준비만 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가족과도 같은 출판사 동료와 대표님도 자기 일처럼 기뻐하더라고요. 인연이 참 어떻게 그렇게 이어져? 내가 찾았다. 알지? 당연하죠, 대표님. 대표님 덕분에 결혼하네요. 언니, 너무 축하해. 축의금 내가 제일 많이 내야지? 괜찮아. 와주기만 해도 고맙지. 나한테 집은 엄청 있는 거야. 잊지 말고 살아. 갑자기 결혼한다고 회사 그만두고 그러면 나 가만히 안 있는다. 걱정 마세요. 다니지 말래도 제가 다녀요. 근데 남자친구 회사 어디 다닌다고 했지? IT 기업인데 명진이라고 있어요. 어? 거기 없어지지 않았어? 없어져요? 잘 다니고 있던데 가보진 않았는데. 아니, 내 친구가 그쪽 대표잖아. 그놈이 만나기만 하면 주식 투자하라고 떠드는 통에 내가 전문가가 다 됐거든. 거기 몇 년 전에 없어졌다고 들었어. 한때 훅 오르다가 분명히 내가 기억하는데. 순간 대표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찜찜한 게 있었죠. 남자친구가 늘 제 쪽으로 오는 게 당연시 되면서 저도 미안해서 한 번은 일찍 회사가 끝난 날 남자친구 회사에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주소를 물어봤어요. 안 돼, 오지마 여기는. 왜? 항상 자기가 오니까 미안해서. 오늘은 내가 갈게. 회사 주변 너무 좁아서 말도 많고 보는 눈도 많아서 내가 불편해서 그래. 괜히 여자친구 생겼다고 하면 이 남자놈들이 별말을 다 하거든. 어때? 곧 결혼까지 하는 마당에. 싫어. 초대도 안 할 거야, 그놈들. 내가 갈게, 내가. 그렇게 주위에서 말이 많다는 이유로 저를 오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처음엔 내가 여자친구란 사실이 좀 부끄러운가 내심 속상한 마음도 들었는데 그래도 직장인인 저라도 직원이 많은 큰 회사를 다니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죠. 그런데 대표님이 순간 없어진 회사라고 말을 하자 제가 괜히 불안해졌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처음에 차 사고로 만난 남편이 준 명함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모르는 번호로 남편 자리에 전화를 한번 걸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의심하고 계속 묻는 것보다 한 번은 제대로 들어보는 게 속 시원하겠다는 생각에서요. 근처 공중전화에 가서 전화를 거는데 돌아오는 목소리는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답이었어요. 그 순간 머리가 아파지더라고요. 곧 결혼까지 할 남자가 이직을 했다면 저에게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무슨 이유가 됐건 그걸 숨겼다면 곧 부부가 될 사이에 큰 신뢰가 깨지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몇 번 남자친구가 제게 먼저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혹시라도 결혼 전에 그런 사실을 숨겨야 원만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감출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일하는 거 힘들지는 않아? 그냥 늘 하던 거라서 적응됐어. 자기 그 회사는 몇 년 다녔지? 나도 한 5년 넘었나? 갑자기 왜? 아니, 나는 일보다 건강하게 잘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혹시라도 너무 지치고 그러면
잠시 쉬어도 된다고. 돈 때문에 눈치 보고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마음 상하는 일 없는 게 중요해. 나도 마찬가지지, 그건. 혹시 나한테 뭐 말 안 하고 그런 건 없어? 예전에 만난 여자 얘기, 뭐 그런 거 듣고 싶어? 아니야. 그럼 없지. 나 거짓말 못한 성격인 거 잘 알면서. 끝까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미래의 남편이 될 사람을 보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불안감이 엄습해 오더라고요. 왜 하나가 의심되면 나머지도 다 믿음이 안 가잖아요. 정확한 거라곤 엄마 하나뿐이고 나머진 대체 어디까지 진실이고 거짓인지 감이 안 섰죠. 그리고 시간은 계속 흘러 어느새 결혼을 이틀 앞둔 상황까지 왔고 이도저도 못하고 있던 저는 때마침 출판 문제로 잠시 시어머니를 작가로 만나야 할 일이 있어 집으로 향했어요. 예상보다 1시간이나 일찍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남편의 차가 주차돼 있더라고요. 평일 오전에 회사 간다던 사람이 왜 여기까지 와 있지? 마음에서 또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분명 저하고 오전에 이야기할 땐 출근길이라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담벼락 너머 두 사람의 큰 목소리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왠지 이 상황에 제가 들이닥치면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그리곤 모른 척하고 돌아서려는데 일주일이야, 일주일. 너 그것도 못 견뎌? 아, 진짜 죽겠다고. 야, 남의 돈 먹는 게 쉬운 줄 알아? 엄마가 너한테 물고기 잡아다가 먹게 해줬으면 너도 하나는 좀 알아서 해야지. 어떻게 다 내가 손쓰게 만들어? 순간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 사람이 하는 대화 말투는 여태껏 처음 듣는 말투였죠. 아무리 제 앞에 있다고 조심한다고 해도 목소리나 쓰는 단어부터 싹 변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느낌까지 들었죠. 저는 잠시 귀를 쫑긋하고 듣는데 나 지금 한 달을 쉬었다니까 그년 때문에. 아니 엄만 혼자 하는 것도 없이 고아년을 골라왔어. 맨날 다 같이 하자고 난리라니까 피곤하게. 고아가 그렇지. 그래서 걔로 고른 거야. 아이씨 짜증나. 저를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이 뒤에선 저를 고아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부르더라고요. 욕까지 붙여서 말이죠. 왜 하필 이런 애를 골라왔냐고. 너한테 그만한 애가 또 어딨어? 엄마가 차 번호까지 다 알아다가 수저로 떠먹여줬으면 결혼까진 잘 해야지. 아침부터 한심하게 걔 곧 온다니까 얼른 가. 한 판만 할게. 20만 주라. 한 판 좋아하네. 맨날 마지막이야. 한 판이야. 그래놓고 네가 그런 적 있어? 나도 그냥 팔려가는 거잖아. 원치도 않은 결혼으로. 야, 까놓고 말해서 걔가 재수없게 걸린 거지? 너는 땡 잡는 거나 마찬가지야. 고하니까 쉽다고 엄마가 몇 번을 말을 해. 걔네들은 사람 의지하기 시작하면 이혼 같은 건 생각도 못해. 엄마가 누누이 말했잖아. 멍이들게 쳐맞아도 안 떠난다니까. 그게 고아들 특징이야. 순간 그 말을 듣는데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불길이 이는 기분이 들더군요. 몸이 곧 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인생에서 그렇게 뜨거운 무언가가 제 안을 휘젓고 다니는 기분을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나 지금 거기 못 가서 손이 가렵다고 손이. 죽겠어. 아니 결혼만 하면 돼. 너 일주일도 못 참아? 곧 40 되는 놈이 아침부터 와서 정신 빠진 소리나 하고 있어. 그년 등골 빼먹고 평생 살고 싶으면 이틀만 참고 기다려. 그 뒤로는 너 원하는 그 도박질 평생 할 수 있으니까. 너도 슬슬 패를 까야지. 혼인신고 전에 그러면 엄마가 건수 만들기도 어렵다니까. 확실히 모아둔 건 많아? 알아본 거지? 그 출판사만 주고 장창 다녔단다. 그럼 그 돈 어디 갔어? 걔가 사치를 할 줄 알아? 취미가 있어?
고작 집에 처박혀서 청승맞게 책이나 읽는 건데 그런 애들이 알부자라니까. 집도 벌써 개 앞으로 돼 있더만. 그것만 이혼할 때 절반 받아도 넌 성공이야. 직업도 없는 백수놈 주제. 아, 진짜 미치겠네. 나도 스트레스 좀 풀자고. 알부자 와이프 돈 받아서 해. 이틀 뒤부터. 아, 진짜 약 올려? 얼른 가라고. 고아녀 논다니까. 올 시간 됐어. 출근했다고 한 놈이 여기 와 있으면 변명하는 것도 복잡해. 아, 빨리 가. 고작 그걸 못 참아서 한심하다 정말. 그렇게 남편은 제 눈을 피하려고 불이 나게 나갔고 저는 그 모든 사실을 듣고 난 뒤부터 다리가 움직이질 않아 한참을 골목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밤까지도 제 보호자로 살고 싶다며 사랑을 말하던 인간이 도박이나 하러 다니는 한심한 백수에 저를 고아라고 부르고 운명처럼 만난 첫 만남까지도 사실은 모두 계획된 접근이었다는 걸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 많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저는 어떻게든 저를 일으켜 이 상황을 피해 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도와달라 말할 수도 없는 처지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일어나야만 한다는 걸 스스로 깨달았거든요. 우선 의심받지 않기 위해 남편을 제물로 삼아 저에게 보낸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한 일정으로 다음에 방문하겠다는 말을 한 뒤 출판사 대표님에게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렸습니다. 제 직장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 어딜 도망친다고 한들 불리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처럼 저를 늘 바라봐주던 대표님이 더 길길이 화를 내면서 어떻게 그런 인간들이 버젓이 눈을 뜨고 살아있어? 이건 범죄야, 범죄. 다른 사람 인생 망치는 짓이잖아. 그것도 계획하고. 결혼식은 일단 안 가려고요. 저 이제 어쩌죠? 강원도에 내 작업실 알지? 네, 예전에 가봤잖아요. 거기다 연락해 놓을 테니까 일단 출발해. 지금요? 그럼 어디 숨어서 지낼 건데. 일단 거기서 이사 준비랑 진행해. 그 인간들하고 섞일 생각하지 말고, 알았지? 우리가 서울에서 다 알아보고 정리할 거니까 그것들 잠잠해질 때까지 쉬어. 아무 생각도 말고. 회사 메일로 소통하면 되니까 전화기도 끊어. 빨리 출발해. 그렇게 저는 대표님의 배려로 한적한 강원도에서 긴 시간을 보냈고 다 잡은 물고기 놓친 그 인간들은 난리가 난 모양이었는지 대표님도 제가 사라진 이유를 모르겠다며 혼신의 연기를 해준 바람에 무사히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이사 준비도 진행하면서 두 인간으로부터 저는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저는 예비 시모였던 그 악랄한 여자의 두 얼굴을 밝히려고 헌신을 다해 많은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 본인이 사는 지역에선 시인이니 작가니 해서 꽤나 인지도가 높았거든요. 그리고 그 인지도로 여러 군데서 돈도 타서 작품 활동하는데 돈도 타 쓰고 다녔는데 대표님 말로는 그 활동비도 분명 본인 뒷돈 챙기는데 쓸 거라고 그것도 알아봐 주신다고 했어요. 그 여자가 하는 추잡한 증거를 잡으려면 저희 쪽에서도 수를 써야 했었는데 저희 대표님께서 일부러 작가 후원을 명목으로 그 여자에게 친근하게 접근해 활동비를 주겠다고 하였죠. 그러니 그 여자가 아주 뻔뻔하게 법인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네요. 그러면 대표님도 세금 처리하기 편하지 않냐고 서로 좋은 거 아니냐면서요. 그 말을 들은 대표님은 이 여자 이미 우리 덫에 걸려들었구나 싶어 일부러 다 내어주는 척 법인카드를 만들어 주었대요. 그리고 뒤에서는 그 여자가 카드를 쓴 내역들을 전부 다 조사해 활동비 명목으로 쓴 게 아니면 다 체크를 해도 횡령으로 증거를 모으고 있었죠. 그리고 타 출판사랑 작가 시인협회의 발이 넓은 대표님이 이 여자에 대해 아는 게 있으면 전부 다 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저도 이 바닥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 아는 분들에게 수소문해 이 사람의 행실에 대해 파헤쳤어요. 근데
까면 깔수록 아주 양파 같은 여자더라고요. 한 번은 거짓말로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본인 이름으로 공모를 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곤 스쳐 지나가는 게 설마 우리 출판사랑 같이 작업했던 시들도 몇 개는 베낀 게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 여자가 창작을 해서 가지고 오는 시들 전부가 거의 단기간에 창작을 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심지어는 간행하기 몇 시간 전에 써가지고 온 시들도 있어 저희끼리는 정말 천재적인 시인이다 했었는데 문득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여자가 썼던 시들을 전부 다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커뮤니티와 카페에 올려 혹시 이와 비슷한 시들을 본 적이 있는지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하나둘씩 표절에 관련된 글들과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저는 예비시모가 쓴 그 시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 그 말들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예비시모였던 그 여자가 표절을 한 게 맞았고 그 시들의 주인들은 다 따로 있었어요. 예비시모였던 그 여자는 어느 정도로 치밀하게 시를 표절했냐면 시 쓰는 문화센터라는 문화센터는 다 등록해 본인이 봐도 괜찮은 시들을 적어와서 어구만 바꾸고 단어만 바꾸는 식으로 표절을 했더군요. 그러니 당연히 저희 출판사에선 확인이 불가능했던 거고요. 따져보니까 그 여자 이름으로 출판된 시집의 시들 3분의 1은 표절을 한 거였어요. 저는 이 모든 증거를 대표님에게 넘겼고 대표님은 이 사실을 토대로 그 여자에게 표절권과 횡령에 관하여 소송을 걸었어요. 분명히 계약서엔 표절과 관련한 부분도 있었으니 충분히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그 모든 준비를 마치고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아들놈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 둘은 저를 보자마자 저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며 예식장 비용이며 스튜디오 비용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전부 다 물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 비용으로 1억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제야 이 인간들의 더러운 본색이 드러나는구나 싶었어요. 저도 그 말에 내가 미쳤냐고 내가 머리에 총 맞았냐고 절대 못 준다고 하니 그럼 저를 고소한다고 무식하게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대표님과 회사 변호사님을 불렀어요. 1억을 달라고요? 내가 왜 당신들한테 1억을 줘야 하는데? 이 결혼 파토난 거 다 당신들 때문이야. 당신들이 나 속였잖아. 니들이 한 사기 결혼 대화 내가 다 들었다고. 그리고 나한테 1억 뜯어가기 전에 당신들이 먼저 콩밥 먹게 생겼으니까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이 증거 자료 보고 대표님하고 변호사님 말씀 직접 잘 들어봐. 그렇게 그들도 알게 된 어마어마한 사실에 두 모자는 부인하기만 급급했고 억울하다며 절대 그럴 일은 없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자기네들도 증거가 없으니 시인을 하면서 저희 앞에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 말로는 저희 출판사와 계약할 때 받은 돈은 이미 지 아들 도박비를 대주느라 다 날려버려 1원 한 푼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들놈은 이대로 가다간 지 엄마가 바로 콩밥 먹게 생겼으니 살려달라고 질질 짜고 있는데 이 사람들 너무 양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자기네들 실속이며 단물 빨아먹을 땐 죄 짓는 것도 무섭지 않게 하더니 죄 지은 거 벌 받을 땐 이렇게 아나무인이 되냔 말이에요. 그냥 사람이 아니다 생각했네요. 이후 저희 대표님은 저의 안갚음을 대신해 주듯 바로 이 여자를 민형사로 고소를 하였고 이 여자는 소송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날 들은 대화 내용이 소름이 끼칠 정도인데 그래도 그때 딱 그걸 듣게 되고 결혼을 피할 수 있어 너무 다행이라 생각을 해요. 거기에 절 이용해 먹으려고 한 그들에게 제대로 죄값까지 치르게 하여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서 저를 도운 게 아닐까 싶었어요. 또한 10여 년간 같이 동료로 선배로
그리고 가족 같은 대표님 덕에 제 인생을 구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할 따름이었죠. 저는 그 이후로 더 이상은 출판사는 다니지 못했어요. 그 여자의 아들놈이 저를 하도 찾아와 자기 엄마 좀 살려달라고 스토커처럼 괴롭혔는데 나중에는 보복 아닌 보복성 발언까지 해대서 경찰에 신고도 몇 번이나 하고 결국엔 제가 그놈을 피해 지방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고 백수가 된 저에게 대표님께선 간곡한 부탁을 하셨죠. 제가 있는 지역에 서점을 하나 내줄 테니 그곳에서 제가 일했던 출판사의 책을 팔아보라고 하셨는데 말로는 부탁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알아요. 저 밥벌이라도 하라고 돈 벌게 해준 말이라는 걸요. 저는 무조건 하겠다고 하였고 지금은 회사 서점을 운영하며 더 바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 이제는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할 여유가 생겼고 안 좋았던 일들도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옆집 카페, 옷집, 분식집을 운영하는 상인분들 모두가 저의 친구이자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 요즘이에요. 그래서 이 생활이 어느 때보다 더 행복하고 든든해요. 저의 이야기를 그 친구들과도 함께 들으려고 하는데 아마 엄청 놀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 들으시고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저의 기막힌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하시는 일들 모두 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